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199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 예언가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예언서였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186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방의 아토스달 근처 리에쿨리의 한 농장 마을에서 태어났다. 니콜라스는 집안이 많이 가난했던 탓에 글을 배울 수가 없었다. 글을 전혀 몰랐던 니콜라스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의 내용만을 겨우 알고 있었고 신문이나 책은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을 알고 있었고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능력도 천부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니콜라스의 예지 능력은 남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점차 주목받기 시작한다. 1899년 남아프리카의 최남단인 케이프 지역은 네덜란드계 백인이었던 보어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금광채굴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청난 양의 금맥이 발견되었고 강변에서는 다이아몬드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남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은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영국은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해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영국과 보어인들 간의 보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때 나이가 30대였던 니콜라스 발렌스버그는 이 전쟁에서 보어군으로 참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그의 놀라운 예지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그는 영국군이 언제 어떤 경로로 공격할지를 예지하고 큰 전투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리기도 했다. 니콜라스의 이런 능력 덕분에 보어군은 병력에서 크게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에 걸쳐 승리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우위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니콜라스는 협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아하게만 여겨졌던 그의 예언은 실제로 적중하게 된다. 영국은 실제로 보어군에게 휴전협정을 제안했고 전쟁은 끝이 났다. 그 후에도 니콜라스가 본격적으로 예언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시간이 한참 흘러 니콜라스가 50대의 나이가 된 1911년경. 그는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환영을 보게 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환영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환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미래를 예언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이 환영에서 본 것이 미래에 벌어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은 니콜라스는 이를 딸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그의 딸 안나는 그 모든 내용을 노트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니콜라스가 예언한 미래의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고 니콜라스는 예언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니콜라스는 1926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된다. 그 후로도 딸이 받아 적은 예언서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니콜라스의 예언서는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금서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9년 예언서는 금서에서 풀리면서 책으로 출판되었고 출판되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럼 정확히 시연된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예언을 몇 가지 살펴보자. 1914년에 한 나라의 왕세자 부부가 피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나라가 참전한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놀랍게도 니콜라스가 예언한 것처럼 1914년에 오스트리아 왕세자 부부가 세르비아인에게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 나라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전쟁에 가세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1917년 에이즈 창궐을 예언한 그는 에이즈 성병 때문에 특히 많은 흑인들이 죽는다고 예언했다. 그는 이 전염병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돼 세계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고 예언했다. 그는 더불어 에이즈가 성적으로 타락한 인류에 의해 발병되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에이즈는 전 세계인 4천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약 2천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만큼 무서운 전염병으로 아직까지도 확실한 치료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1929년에 소가 끄는 마차바퀴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1929년은 대공황이 일어난 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그리고 니콜라스가 말한 바퀴처럼 생긴 것은 당시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사용하던 그래프와 아주 흡사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또한 1919년도에 오랜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했는데 영국의 귀족인 네 부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그녀로 인해 영국 사회가 떠들썩해진다. 얼마 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녀의 죽음은 많은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여기서 말한 영국 에드는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였다. 그녀는 이혼한 후 왕실에 대한 인터뷰와 스캔들 등으로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가 1997년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연이어 그의 예언을 더 살펴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시 흑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랜 시간 동안 백인들에 의해 지배되었고 원주민들은 인종차별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1994년 넬슨 만델라가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니콜라스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체르노빌이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을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에서 사상 최악의 원전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죽었고 니콜라스의 예언처럼 체르노빌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이처럼 니콜라스의 예언은 아주 놀랍게 실현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니콜라스의 예언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내용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첫 번째 예언은 일본에 관한 예언이다.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 파멸할 것이다. 니콜라스는 일본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본이라는 나라는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나머지 예언 하나는 전 세계와 인류에 대한 중대하고도 무서운 내용이다. 그의 예언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그는 노스트라다무스와 에드거 케이시가 예언했던 것처럼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미래에는 인류에게 세 번째로 발생하는 커다란 전쟁이 시작된다. 이때에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도 창궐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이 연합하여 러시아와 싸운 뒤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이다. 전 세계가 전쟁의 광풍에 휘말리게 되고 이는 인류에게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때 이 아래로 죽음과 파괴의 씨를 뿌리는 무시무시한 전기광선 무기가 생겨날 것이다. 즉 레이저를 무기화할 것이다. 이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니콜라스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이에 대해 예언하면서 3차 세계대전에서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을 보았다고 말했다. 니콜라스도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딸에게 자신의 설명 그대로를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니콜라스가 본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전쟁에 사용되는 신무기 혹은 핵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예언에서처럼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어야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데 그 역시 레이저를 무기화하는 개발이 조만간 이루어질 듯 싶은 마음에 당장이라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만 같다. 니콜라스가 남긴 미래에 대한 예언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경고로 끝을 맺는다. 그의 딸이 받아 적은 예언서 원본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히텐버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모쪼록 내가 사는 날까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아니 영원히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즈텍 문명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엘도라도는 남아메리카의 신화적인 황금도시로 수많은 탐험가와 모험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이 전설은 아즈텍 문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아즈텍과 잉카 문명에서 발견된 막대한 금과 은의 재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의 기원은 콜롬비아의 무이스카족에서 시작됩니다. 무이스카족의 왕은 금가루로 몸을 덮고 신성한 호수인 카타비타, 호수 한가운데에서 보물을 바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 소문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엘도라도라는 용어는 스페인어로 금으로 덮인 자를 의미하며 처음에는 금으로 몸을 덮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1530년대부터 1650년대까지 수천 명의 유럽인들이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남미의 정글, 평원산 강을 탐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엘도라도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과타비타 호수를 준설하여 약간의 금을 발견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엘도라도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후대에까지 전해져 엘도라도 전설은 수많은 소설, 영화, 게임 등의 영감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 더 로드 투 엘도라도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는 2000년에 개봉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두 사기꾼 친구인 툴리오와 미겔의 모험을 그립니다. 1519년 스페인 툴리오와 미겔은 도박판에서 전설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로 가는 지도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순시병에게 쫓기다가 출항 준비 중이던 배에 몰래 탑승하게 됩니다. 배에서 탈출한 후 그들은 결국 엘도라도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모험을 겪게 됩니다. 이 영화는 엘튼 존이 작업한 OST로도 유명하며 그의 음악은 두 주인공의 모험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해줍니다. 영화는 유머와 감동을 적절히 섞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엘도라도의 전설과 두 주인공의 우정, 그리고 그들이 겪는 모험을 통해 관객들은 황금도시의 신비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도라도는 현실이든 아니든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도라도 전설은 여전히 매력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은 인간의 탐욕과 모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황금을 찾아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을 잘 표현하는 단어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도시 엘도라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경 2000명의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리던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714년 동안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700년 동안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이베리아 반도는 각종 왕조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00년이 지나면서 이슬람 교도의 힘은 쇠퇴하였고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에 있던 그라나다 왕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라나다 왕국이 점령되면서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이사벨 1세는 이웃나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와 결혼하여 두 나라가 협공하여 이슬람을 몰아내고 스페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사벨 1세는 아메리카를 탐험한 콜럼버스를 지원한 여왕으로 유명합니다. 1504년 5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사벨과 페르난도 사이의 혈통에서 손자인 카르 5세가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스페인 통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스페인 왕조는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외로 아랍 통치를 무너뜨리고 얻은 황금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이슬람 교도로부터 빼앗은 땅은 해당 귀족이 가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카스티아 왕국은 전쟁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국은 재정난에 빠져들고 자연스럽게 식민지나 무역, 황금 등의 유혹에 약해져 있을 때 콜럼버스가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지붕까지 황금으로 덮여 있다는 섬, 지팡을 찾겠다고 하여 카스티아 왕조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과 지지를 얻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492년에 남미의 에스파냐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4번에 걸친 항해 중에 끊임없이 황금을 찾았지만 그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실망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던 인도 땅에 도착했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디언이라는 이름도 인도라는 착각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신대륙을 향해 제2, 제3의 콜럼버스들이 군인,
도둑 광신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대항해 선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1511년 에스파냐 왕실은 콜럼버스의 아들인 디에고 콜론 제독에게 식민지 개척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고,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쿠바 정복과 통치 임무를 맡아 300명의 쿠바 정복 원정대를 꾸려 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쿠바를 아메리카 정복의 발판으로 삼아 멕시코에 버티고 있는 아즈텍 제국과 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차 탐험대에 아즈텍을 무너뜨린 코르테스가 합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코르테스가 원정 대장이 되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상관인 쿠바 식민지 제독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령을 받아 1519년 2월 10일 600명의 스페인인과 300명의 안티아스 원주민 피레마에 신문의 대포를 실은 배와 함께 유카탄 탐험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아즈텍 제국에 모략질당한 주변의 원주민들과 합세하여 인구 500만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황금을 탈취하여 멕시코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포함하는 신성로마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콜롬비아의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전설이 전 유럽을 휩쓸고 골드러시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었지만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들었습니다. 멕시코 지역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후 얻은 황금은 스페인을 유럽의 최고 부자 나라로 만들었지만 더 많은 황금을 찾아 다음 희생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황금 루트는 남미로 향하게 되어 유카탄 반도를 대규모 조사하는 원정대가 출항하게 되었고, 1533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와 에콰도르 지역의 쿠스코를 합병하여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잉카 제국은 찬란한 고대 문명이었지만 황금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약탈물로 금괴 6톤과 은괴 60톤을 얻었지만 스페인 왕조나 탐험가들의 야욕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유럽 탐험계에는 콜롬비아 보고타 고원지대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기이한 의식이 소문처럼 퍼져나가 모두들 이곳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무이스카 부족은 새로 취임한 족장이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데, 의식이 끝나면 신성한 호수에 들어가 몸을 씻고 부족민들은 호수로 가서 금과 온갖 보석들을 던진다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이스카 족장을 스페인어로 엘라도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금가루를 칠한 인간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나중에는 황금의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호수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고원지대에 있는 구아타비타호수로 초기에는 아무도 호수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아마존 상류 정도로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해발 700m사와 산스호산 화구에 생긴 호수입니다.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는 1541년 탐험대를 조직해 안데스 산맥을 넘어 현재 에콰도르 동부 지방까지 조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탐험대와 네덜란드, 프랑스 탐험대가 있었으나 모두 황금의 도시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호수 바닥에 황금 봉헌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1898년 과타비타 호수의 물을 모두 빼내는 일이 벌어졌고,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진흙에 뒤엉킨 황금 장신구 몇 개만 겨우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황금 뗏목이 발견되었지만 유럽으로 옮겨지는 도중 독일 브레멘 항구 근처 창고의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고학자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어느 누구도 엘도라도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1969년 무이스카 뗏목이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발견된 각종 유물들이 스페인 연대기에 기록된 내용들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엘도라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과타비타 호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엘도라도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콜롬비아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은 약 30만 명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페루의 잉카 문명, 그리고 콜롬비아의 세 번째 문명이지만 금이 다른 문명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야욕으로 멸망을 겪은 또 하나의 문명이 된 경우입니다. 이후 아마존 강이 발견되었는데 1541년 2월에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의 동생 곤살로 피사로를 대장으로 하는 탐험대가 출발하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넘어 몇 달 동안 밀림을 헤매다가 아마존강 상류의 한갈래인 지금의 나포강에 도달했습니다. 곤살로 피사로는 믿을만한 부하를 시켜 선발대로 숲속을 살피게 했는데, 선발대 대장인 오레아나는 대원 10명을 데리고 강을 따라가던 어느 날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고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레아나는 1542년 8월에 마침내 대서양으로 빠져나와서 강 이름을 그리스 신화 속 아마존 부족과 같다고 생각하여 아마존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1545년 5월 오레아나는 두 번째 아마존강 탐험에 나섰지만 아마존강 어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존강은 유럽의 스페인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이나 야욕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황금을 얻기 위한 수많은 원주민들의 죽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곳은 없지만 정말로 남겨진 흔적처럼 황금으로 산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황금 도시일까요? 지금 시대는 잔디밭에서 바늘도 찾아낸다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번쩍번쩍할 황금 도시를 아직도 못 찾는단 말인가요?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누구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꿈의 도시 황금의 도시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